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오 트러스트에서 데이터 분석과 가끔 리서치도 하고 있는 김진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트랜잭션 논스와 지갑 UX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올해의 목표 중 하나가 제발 이 책 좀 끝까지 다 읽어보자라는 목표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이제 한번 맛들이니까 이제 막 계속 몰입하면서 읽고 했는데 이거를 읽은 게 저한테는 너무 좋았던 게 그동안 뭐 블록체인 리서치를 해오면서 그리고 뭐 업무를 조금 더 잘 이해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듣는 게 점점 많아지고 뭔가 시장의 레벨은 점점 높아지는데 저도 이제 어영부영 같이 레벨이 높아져가는 그런 느낌이었지만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말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어떤 노파심이 많았는데 확실하게 이 마스터링 이더리움이 옛날에 개빈 우드가 있었던 시절에 그 개빈 우드와 이제 다른 공동 저자가 이제 그 집필을 했었는데 이 책이 사실 EIP가 여러 개가 나와서 또 살이 붙는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런 과정들이 조금 이제 좀 없는 상태에서 좀 적시성은 떨어지지만 뼈대를 잡기에 굉장히 좋았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서 제가 지갑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조금 더 많이 와닿았던 트랜잭션 론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직접 파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트랜잭션 논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나중에 조금 쓸모가 있을 만한 내용이 있어서 암호화 기초 내용을 한번 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건 아니고 친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이제 흥민이를 보면서 흥민이가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출근하면서 조금 이제 잠을 깨우는 그런 저한테는 롤모델과 같은 그런 동생인데 아무튼 만약에 제가 흥민이랑 오랜만에 밥 한 끼를 하고 싶은데 조금 엣지 있게 이거를 카톡이나 전화로 하지 않고 트랜잭션을 직접 일으켜서 제가 흥민이한테 밥 한 끼 하자라고 메시지를 보낸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거 지금 싹 다 제외를 한 상태에서 암호학적으로 한번 이제 표현을 하고자 한다면, 우선은 뭐 잘 아시다시피, 뭐 개인 키가 랜덤한 난수로 이제 생성이 되면 그걸로부터 해시 펑션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통과를 시켜서 뭐 퍼블릭 키라는 것을 얻어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프라이빗 키는 뭐 이제 제가 남들한테 보여주지 않은 채 제가 잘 간직하고 있고 퍼블릭 키만 흥민이한테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흥민이가 제 퍼블릭 키를 가지고 있고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흥민이한테 보내고 싶은 뭐 롯데타워에서 뭐 저녁 먹자라는 메시지를 생성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그냥 보내기 전에 제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여기에 이제 서명한다고 하는데 뭐 조금 더 기초적으로 돌아가면 서명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암호화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암호화하면 저렇게 알파 뉴메릭한 그런 값으로 뭐 이렇게 변환이 된다고 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서명 전 메시지와 서명 후 메시지, 즉 암호화 되기 전의 메시지와 암호화 된 후의 메시지 두 개가 이제 쌍으로 만약에 존재를 하면 이거를 제가 이제 흥민이한테 만약에 둘 다 보냅니다. 프라이빗 키는 보내지 않은 채. 그러면 흥민이가 이거를 받고 나서 서명 후 메시지에 대해서 아까 이제 제가 흥민이한테 줬었던 퍼블릭 키 이걸로 저 서명 후 메시지를 복호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명 전 메시지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 복호화 해봤더니 서명전 메시지 내가 방금 말했던 거하고 똑같네? 그러면 아,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뭐 나의 다른 팬들이 아니라 진석이 형이 확실해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즉 이게 바로 조금 이따 말씀드릴 내용인데 우선은 프라이빗 키를 통해서 단방향적으로 퍼블릭 키를 생성을 했지만 암호화를 하는 과정에서는 개인 키를 사용하고 복호화를 하는 과정에서는 공개 키를 사용하는 이런 어떤 비대칭적인 구조로 뭔가 메시지를 보내고 받고 하게 되겠죠. 그런 게 바로 비대칭 암호화 알고리즘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PDF에 서명을 하는 행위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가 뭐 공인인증서 대신 쓰고 있는 뭐 토스나 카카오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도 사실 대부분 정말 기초로 돌아가면 다 이 비대칭 암호화 알고리즘에 기반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으로 가봐서 이거를 조금 더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복잡하긴 한데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너무 머리 아파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이제 제일 왼쪽을 보시면 우선은 아까처럼 뭐 프라이빗 키를 통해서 이제 프라이빗 키에 이제 해시 펑션에 이제 입력을 먹여주면 퍼블릭 키가 나오고 그 퍼블릭 키에서 이번에는 뭐 해시 펑션은 아니지만 단순하게 조금 오타를 방지하거나 뭐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한 용도로 이제 조그마한 함수인 뭐 객탁이라는 것을 통과시키면 또 어드레스가 나오는데 어찌됐든 여기서는 뭐 어드레스까지는 중요한 건 아니고 서명전 메시지에 이제 저런 입력 값들을 이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트랜잭션 메시지라는 것을 만들 수 있는데 만약에 저기에 뭐 논스라든지 가스 프라이스라든지 뭐 등등등 뭐 스마트 컨트랙트를 뭐 실행해야 되는 거라면 뭐 데이터라는 부분도 작성을 해야 되고 아무튼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 서명전 메시지에 제 프라이빗 키를 통해서 뭐 ECDSA 기반의 어떤 서명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서명 후 메시지가 나오는데 아까 우리가 기초 내용에서 봤었을 때는 이제 메시지의 내용 전체가 다 변경이 되는 식으로 됐는데 이거는 조금 응용 버전된 암호화 과정이다 보니까 서명전 메시지의 각 항목들이 뭐 변경이 되는 건 아니고 그대로 살려져 있고 또 다른 항목이 추가가 돼서 VRS라고 하는 부분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 쪽으로 전파를 하게 되면 각 노드들이 이제 이 VRS라는 부분이 사실 퍼블릭 키 값을 포함하고 있는데 정확히는 이제 연산을 해낼 수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노드 단에 미리 퍼블릭 키를 아까 흥민이한테 준 것처럼 하지 않더라도 이미 서명된 메시지 안에 퍼블릭 키 값이 포함되어 있어서 나중에 뭐 복호화를 하든지 그런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VRS라는 값을 통해서 퍼블릭 키를 알게 되면 그걸로 서명 후 메시지를 복호화하게 되면 이거는 유용한 트랜잭션이구나. 뭐 누가 장난질한 게 아니고 진짜 프라이빗 키를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작성한 메시지가 맞다라는 것을 이제 검증하게 되어서 뭐 블록 안에 포함을 시킬 수 있게 되는데요. 결국 아까랑 조금 비슷한데 트랜잭션을 생성하고 서명하고 전파하는 그리고 검증까지 하는 과정에 대해서 서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암호화를 할 때 개인 키로 하고 노드가 검증을 할 때는 공개 키로 복호화를 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비대칭 암호화 알고리즘이 이더리움 프로토콜 안에 녹아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명 후 메시지에서 우리가 잠깐 항목을 봤었던 이 논스에 대해서 잠깐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션 논스 파보겠습니다. 트랜잭션 논스란 이 문장은 마스터링 이더리움 안에 직접 서술되어 있는 문장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뭐 조금 번역수적으로 표현이 돼서 처음에 저도 되게 헷갈렸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트랜잭션 논스라는 것은 뭐 해당 주소에서 전파한 트랜잭션 건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순서하고 이제 상당히 유사한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뭐 항상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보통 이제 제일 처음에 고안한 사람이 인덱스를 1이 아니라 0부터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뭐 역사적으로 계속 욕을 아직도 먹고 있다고 하는데 헷갈려서 아무튼 뭐 논스가 0부터 시작해서 이제 발생한 순서에 따라서 계속 1씩 증가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뭐 인덱스하고 뭐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제가 듄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이제 바이낸스 7이라고 하는 저 지갑에서 특정 리시버를 향해서 일으킨 트랜잭션을 만약에 조회를 한다고 했을 때 보통 뭐 타임스탬프라고 하는 뭐 이제 날짜와 시간 이 기준으로 소팅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사실 뭐 0.00001초 아니면 1 마이크로 초 사이를 간격을 두고 있는 어떤 두 트랜잭션을 소팅하는 거는 시간으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논스로 하는 게 훨씬 맞다. 그래서 아마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진짜 온체인 데이터를 확인하실 때 트랜잭션 같은 경우는 분명히 논스를 기준으로 이제 솔팅을 하실 것입니다. 네, 이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알겠다. 론스가 발생 순서라는 것을 알겠는데 음, 여기서 끝나지 않았냐고 그냥 이쁘게 저렇게 순서를 적어놓은 건데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트랜잭션 논스의 어떤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노드의 처리 우선순위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수행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트랜잭션의 재실행을 막아야 되는데 트랜잭션 논스가 그걸 막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하나하나 제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드의 처리 우선순위를 알려줘야 되는데 논스가 그거를 이제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가령 트랜잭션에 논스가 없다면 예를 들어 뭐 조금 복잡하지만 지금 제 지갑 안에는 12더를 보유하고 있는데 만약에 흥민이한테 네, 8리더를 보내는 트랜잭션 메시지에 서명을 해서 뭐 전파를 했고 이제 호날두한테는 5이더를 송금하는 트랜잭션에 또 서명을 해서 전파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12이더가 제 지갑 안에 있다는 것을 만약에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했다. 그리고 저는 이제 10시에 먼저 흥민이한테 보냈고 10시 2분에 호날두한테 보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저의 마음속에는 흥민이한테 먼저 보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을 것입니다. 논스가 없죠, 여기서는. 근데 이게 만약에 블록체인 기반의 트랜잭션이 아니라 뭐 단일화된 스토리지 환경, 뭐 우리가 흔히 뭐 DB라고 하는 회사 내에 있는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만약에 이 트랜잭션을 일으켜서 제 잔액이 변동되게 하는 어떤 시스템이 구현돼 있다. 그 안에서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 이론을 보면 이제 트랜잭션의 뭐 중요성에 대해서는 ACID라고 하는 이제 어떤 조건이 있는데요. 그 중에 세 번째인 isolation이라는 하는 용어가 트랜잭션이 지금 뭐 발생돼서 이게 완전히 DB 안에 업데이트가 완료되기까지는 다른 트랜잭션들이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즉, 고립되어야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속성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흥민이한테 제가 먼저 보내는 저 트랜잭션이 DB에 반영이 되고 난 후에 호날두한테 보내는 트랜잭션이 이제 실행을 되려고 하는데 다만 제 지금 이더 잔액이 이제 2 이더밖에 없기 때문에 저 5 이더를 보내야 되는 트랜잭션 자체가 실패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저는 뭐, 아, 내가 잔액이 부족했구나라는 사실만 인지를 한 채 흥민이한테는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괜찮죠? 그런데 블록체인은 이런 하나의 싱글 포인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인센티브 기반으로 이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요. 가령 가스 가격을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흥민이한테 보낸 거는 100 기가웨이로, 그다음에 호날두한테 보낸 것은 200 기가웨이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저기 노드들한테 내 트랜잭션을 먼저 좀 담아줘라고 하는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랬을 때 노드들한테 10시에 보내고 10시 2분에 보냈을 때 이제 조금 트래픽이 만약에 지금 많이 과부하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200기가웨이까지는 내가 담아줄 수 있는데 100기가웨이는 조금 많이 낮은 수치야. 그래서 호날두한테 먼저 보낸 거를 블록 안에 포함을 시키고 그렇게 해버리면 제 현재 잔액이 이제 5이더밖에 없기 때문에 8이더를 보내야 되는 저 흥민이한테 보내는 트랜잭션이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흥민이한테 못 보내는 대참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기서 트랜잭션 논스가 만약에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이제 트랜잭션 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으로 돌아가면 만약에 지금 제가 순서대로 이제 제 지갑, 제 어드레스 안에서 트랜잭션을 일으키는 순서가 이제 37 논스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흥민이한테는 37이라고 저 논스 값을 이제 부여를 해두고 호날두한테 보내는 메시지의 입력 값에는 논스를 38로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 순서가 보장됩니다. 왜냐하면 노드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석이의 저 어드레스 안에서의 논스는 이제 37이 되어야 되는데 38일 경우에는 이게 아무리 가스 프라이스가 높은 상태로 부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흥민이 거를 반드시 먼저 한 다음에 이제 실행하든지 말든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가 보장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첫 번째에 대한 어떤 논스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고, 두 번째는 트랜잭션 재실행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자, 역시 트랜잭션에 논스가 없는 상태로 제가 호날두한테 5이더를, 1이더를 만약에 송금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논스 값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저거를 네트워크 상에 이제 전파를 하게 되면 그 전파를 다 이제 인접한 노드들이 다 받게 되는데 인접한 노드들 중에 해커가 있습니다. 해커가 제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이게 블록 안에 포함이 완전히 되기 전에 저거를 이제 한 수십 개를 막 메시지를 복제를 해서 자기도 똑같이 전파를 합니다. 인접한 노드에게. 그렇게 됐을 때 똑같은 메시지가 저렇게 여러 번 있다 하더라도 노드들이 저 트랜잭션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뭐 지금 어떻게 구분을 해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게 다 블록에 담아지는 대참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 2더만 호날두한테 보내려고 했지만 제 잔액은 이제 빵이 될 정도로 이제 완전히 저는 돈을 날리는 셈이 될 수도 있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트랜잭션 논스가 있으면 또 이게 막 이거를 방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가령 다시 돌아가면 이제 호날두한테 1, 리더를 보내는 트랜잭션에 논스를 38로 적겠습니다. 이번에는 38번째 논스가 나와야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저 과정에 대해서 해커가 똑같이 저 메시지를 복제를 해서 전파를 해버리게 되면 논스가 이제 38이 와야 되기 때문에 저 중에 하나를 담아서 이거는 뭐 논스가 38번째니까 맞네라고 해서 하나를 이제 승인을 해주지만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39가 와야지. 그 다음에 40이 와야지. 해버리는데 다 똑같이 38로 찍혀 있으면 다 저 트랜잭션들은 이제 무효인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의 트랜잭션만 이렇게 보장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해커가 복제를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 가령 이제 여기서 이런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똑같이 의문을 품었었는데 어? 해커가 복제를 할 때 아까 38이라고 포함되어 있었던 그 논스 값을 일씩 증가해서 뭐 전파하게 되면 충분히 뭐 복제 전파를 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제-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암호화기 기초를 토파봤었는데 다시 이 내용으로 돌아간다면 서명 전 메시지에 저렇게 이제 트랜잭션을 실행하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입력 요소들을 다 적어주고 이제 서명을 하게 되면 저 VRS라는 또 값들이 생성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 값들을 통해서 뭐 노드가 저거를 퍼블릭 키로 복호화를 해서 이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38로 이제 정확하게 해서 서명을 했고, 그리고 그거를 전파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어떤 노드가 해커였는데, 그 해커가 논스를 39, 40 이렇게 두 개로 복제를 해서 또 전파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 퍼블릭 키를 VRS에서 이제 끄집어내서 그걸로 메시지를 복호화하면서 검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제 메시지에 대해서는 유효하다고 하고 해커가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부분 때문인데요. 서명 전 메시지에 대해서 서명을 하게 되면 VRS라는 이제 그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만약에 해커가 서명 후 메시지에 이제 메시지를 받게 될 거잖아요. 서명 전 메시지는 받지 못하니까. 서명 후 메시지에 있는 저 논스 값을 만약에 바꾸게 되면 저 VRS를 이제 새롭게 생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명 후 메시지를 서명 전 메시지로 복호화하는 과정에서 39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다시 제가 프라이빗 키로 서명을 해야만 저 논스가 일식 증가한 상태로 다시 메시지를 이제 전파해서 그게 유효하다고 검증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커가 진석이의 프라이빗 키를 탈취하지 않는 한 절대로 그렇게 논스 값을 올려서 서명 후 메시지를 수정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노드한테 처리 우선순위를 알려줄 수 있다. 그리고 트랜잭션 재실행 혹은 복제 전파를 또 막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트랜잭션 논스의 어떤 가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논스는 단순한 발생 순서의 의미가 아니라 트랜잭션의 안전성과 안정성과 무결성이라는 어떤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제가 근무하는 회사인 이제 디센트로 이제 살펴보는 지갑 UX로 가보겠습니다. 이 트랜잭션 논스가 지갑 UX에 어떻게 녹여질 수 있을까라는 이제 좀 재밌는 부분인데요. 뭐 당연히 제가 UX에 대한 전문 지식은 없고 저도 이제 초보자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한번 작성만 해봤습니다.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이 트랜잭션 논스로 이제 트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트랜잭션 캔슬하기, 트랜잭션 스피드업하기 이 두 가지 트릭으로 조금 이제 사용자 단에서는 조금 더 캔슬할 수 있네, 스피드업을 할 수가 있네라는 어떤 좋은 기능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UX를 저해하는 이제 대표적인 두 가지가 트랜잭션은 irreversible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흔히 이제 되돌릴 수 없다. 한번 이제 딱 이제 전파를 하게 돼서 그게 블록 안에 포함이 돼서 블록이 완전히 생성이 돼서 체인 안에 이렇게 다 이제 묶여지게 되면 결국 되돌릴 수 없다라는 조금 UX적으로는 조금 힘든 점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뭐 요새는 이제 뭐 이제 EIP로 이제 조금 이제 개선이 돼서 좀 괜찮아지긴 했지만 트래픽이 몰릴 때 하염없이 트랜잭션이 컨펌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또 UX를 저해야 하는 그 두 가지 대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 캔슬과 스피드업으로 조금 UX를 개선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 트랜잭션은 되돌릴 수 없다는 UX를 조금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호날두한테 원 이더를 보내야 되는데 잘못 눌러서 10 이더를 이렇게 입력한 상태에서 서명까지 해서 전파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멘붕이 오게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다행히 지금 진석이 너가 호날두한테 보낸 그 트랜잭션에 가스 프라이스를 10 기가웨이로 설정을 했는데 지금 다행히 트래픽이 엄청 몰려 있어서 지금 가스 프라이스가 10 기가웨이보다 더 높게 설정된 트랜잭션이 엄청 많기 때문에 지금 너는 펜딩 중이야 라고 해서 펜딩 상태가 엄청 길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그랬을 때 똑같은 논스 값, 똑같은 논스 38로 이제 어, 보내는 값은 0 이더로 설정을 하고 가스 프라이스만 저렇게 좀 많이 높인 상태로 전파를 하게 되면 노드 단에서는 저게 똑같은 논스 값인데 뭔가 가스 프라이스가 조금 더 높은 게 당연히 블록 안에 이제 인센티브적으로 더 먼저 담길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두 번째 신규 트랜잭션이 컨펌이 되고 두 번째는 펜딩 상태로 좀 남아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자동으로 캔슬 처리되는 식으로 될 것입니다. 이게 마치 엔드 유저 단인 제 그 김진석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캔슬을 한 거구나라고 인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취소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가스 프라이스가 조금 더 나가게 되지만 결국에는 뭐 송금을 취소한 것과 같은 맥락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뭐 이거는 뭐 저희 지갑 말고도 다른 지갑에서도 이제 많이 있어서 보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잔액은 0 이도로 설정한 상태에서 저렇게 그 기가웨이 그 가스 프라이스를 저렇게 높이고 논스는 아까 보냈던 거하고 같은 값으로 보내게 되면 결국에는 캔슬을 한 효과가 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 트랜잭션이 제가 저 캔슬하려고 논스까지 입력하고 가스 프라이스 입력하고 하는 그 과정 중에 이미 컨펌이 됐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그 컨펌이 된 상태를 제가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제 트랜잭션을 신규로 이제 생성을 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가스 프라이스 수수료만 나가고 실제로는 취소가 안 된 상태에서 결국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이게 캔슬이라는 효과가 별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플랫폼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블록체인만의 어떤 특수한 단점이라기보다는 사실 많은 플랫폼들이 이런 소비자의 어떤 치명적인 실수를 다 보장해주지는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령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은 쿠팡이츠일 겁니다. 쿠팡이츠의 이제 그 실제로 배달을 딱 결제를 완료하고 나면 한 몇 초 동안 저렇게 매장에서 주문을 확인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뜨면서 잠시 동안 주문 취소를 할 수 있는 게 생기는데 만약에 매장이 저거를 컨펌을 하게 되면 이제 주문 취소를 못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이제 그 CX 팀에 문의를 해서 직접 취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만 이제 될 수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배달앱에서도 안 되는 것처럼 뭔가 블록체인에서도 그렇게 완벽하게 캔슬을 구현하기는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블록체인 UX의 좀
치명적인 조금 단점은 하염없이 기다릴 수 있다. 펜딩된 상태로 계속 기다릴 수 있다라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이거를 스피드업이라는 이제 UI로 조금 이제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아까하고 비슷한데, 제가 이제 이번에는 12더가 아니라 원이더로 잘 입력을 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이제 최대한 빨리 보내야 됩니다. 한 5분 안에 보내야 되고, 뭐 아니면 뭐 10분 안에 보내야 돼서 엄청 급한데, 만약에 또 이제 가스 프라이스 시장 가격이 높아져서 또 제가 이게 펜딩이 된 상태로 지금 뭐한 30분 기다리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지금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나 이거 진짜 스피드업해서 빨리 빨리 이거 컨펌 되게 해야 돼라고 하고 싶으면 똑같은 트랜잭션을 보내면 됩니다. 1 리더를 송금하는 거를 똑같이 하고 논스 값도 똑같이 하고 가스 프라이스만 저렇게 높인 상태에서 또 전파를 하면 결국에는 뭐 인센티브적으로 봤을 때 노드들이 두 번째 트랜잭션을 승인을 해주고 첫 번째 트랜잭션은 39가 와야 되는데 왜 또 38이냐 하면서 저거는 펜딩 상태 남아 있다가 어느 정도 이제 블록 이후에는 저게 이제 완전히 캔슬이 되는 식으로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치 스피드업의 어떤 개념이, 어떤 내부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스피드업을 하면 아까와 비슷하긴 한데, 이제 아까처럼 가스 프라이스하고 논스 값은 뭐 저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 그 보내는 송금액에 대해서는 아까와 똑같은 이제 송금액을 이제 저렇게 입력을 하고, 이제 트랜잭션을 생성을 하게 되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 스피드업을 하려는 과정 중에 기존 트랜잭션이 컨펌이 또 돼버리면 당연히 스피드업이 뭐 불가능할 것입니다. 가스 프라이스가 낭비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마치 뭐 택배가 이미 도착했는데 스피드업 신청할게요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뭐 종결이 됐는데. 그래서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한 문제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트랜잭션 캔슬하기와 트랜잭션 스피드업하기의 어떤 내부적인 어떤 동작 원리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이게 조금 느끼셨다시피 완벽한 UX 개선 방법은 아닙니다. 뭐 이게 당연히 비트코인에서는 이런 트릭 자체가 뭐 일어날 수 없고 근데 불가능한 상태이고 또 이게 또 네트워크들마다 뭐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하고 있는 그 도중에 기존 트랜잭션이 컨펌이 되면 그거를 인지받지 못한 채 또 이제 트랜잭션을 생성을 하게 되면 괜히 수수료만 날라가고 내가 뭐 취소 수수료를 냈는데 어, 그 이미 기존 트랜잭션 컨펌돼서 뭐 취소가 안 됐잖아라는 어떤 의아함을 가질 수 있다, 불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UX를 조금 더 개선해야 될 만한 포인트를 조금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UX적으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고, 또 이제 저도 같이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정말 이게 그동안 이제 웹2에서도 느꼈었던 그런 사용자의 어떤 훌륭한 경험이 웹3에서도 조금 잘 이렇게 구현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요새 많이 하면서 사는데, 되게 참 어렵기도 하고, 난관이기도 하고, 과도기인 것 같기도 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뭐 이제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뭐 유튜브 CF 영상이 있는데 저희는 뭐 안전함과 편리함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지갑을 만드는데 이제 UX적으로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거지라는 어떤 엔드 유저 분들께서 그런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는 계속 노력을 해가고 있고 그 안에 이제 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저 역시 끊임없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UX적으로 훌륭한 디센트 지갑이 되기 위해 뭐 한 명의 직원으로서 저도 뭐 열심히 일을 해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도 또 마스터링 이더리움의 다른 재료를 또 준비를 해서 불파스에 또 참여를 하게 되면 또 맛깔나게 요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